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아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올해 41가 된 여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백반 위주의 한식당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나름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엄마 때부터 하던 식당인데 충정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직장인 손님들이 많아서 다행히 먹고 살만하게 되고 있어요. 전주가 고향이신 엄마는 아빠와 함께 서울에 터전을 잡으셨죠. 그리고 처음부터 식당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후 사업도 한번 차렸다가 망하시고 이렇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엄마가 식당을 차리신 거죠.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식당으로 시작하셨지만 저랑 동생 대학까지 다 보내주시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평범한 여학생이라 일반 4년제 대학은 못 가고 전문대학을 갔어요. 다만 우리 엄마처럼 요리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식품조리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엄마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 일을 돕고 나니 가게는 더욱 잘 되었어요. 옆에 있는 상가까지 확장해서 전보다 더 큰 식당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젊은 여자가 엄마 식당에 얹혀서 일한다고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요리가 좋았고 엄마와 함께 식당을 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저는 제 짝도 찾게 되었는걸요. 자주 오는 단골 회사원 중 지금의 남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연하이지만 키가 훤칠하고 듬직한 남자라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 남자 역시 저를 보기 위해 매일같이 식당을 찾았어요. 주말에도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거면 사실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저에게 데이트 신청 한 번 안 하고 문기적대더라고요. 흘깃흘깃 눈짓으로 애정을 보내고 이미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도 답답한 나머지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저 부영 씨랑 영화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 살짝 떨면서 고개만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 이 사람 정말 성격도 무던하고 관대하고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우리 집안과 공통점이 많으셨습니다. 시부는 예전에 하시던 사업이 계속 잘 안 되시면서 시모가 직접 곰탕집을 차려서 가장 역할을 다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시부와 시모가 함께 곰탕집을 하고 계세요. 시모는 자기 힘으로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강하셔서 자주 자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남편의 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시모의 자랑이었대요. 이후 의대를 졸업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있는 둘째 아들은 마치 시모 자기 인생의 훈장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은 시동생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 시모는 우리 남편과 시동생을 참 많이 차별했어요.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자 남편에게 생활력이 부족하다며 심하게 구박하셨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이 되도록 다시 직장을 잡지 못하자 저는 우리 식당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시모가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내가 내 아들들이 나처럼 식당에서 썩으라고 그 고생해서 뒷바라지 한 게 아니야. 너는 아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 더 좋은 곳에 취직하도록 도와줘야지. 너희 식당 일이라 하는 한량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저는 우리 엄마부터 저까지 한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 남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가 곰탕집을 하는 것부터 자기 아들이 식당 일 하는 것이 몹시 싫었던 모양입니다. 괜히 자기처럼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할까 봐서 더 저를 경계하고 못살게 굴었나 봐요. 시모는 자기가 식당에서 돈 번 것에 대한 열등감을 자신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푸시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같은 대학에서부터 사귀었던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할 여자도 의사고 같은 안과 전문의로 대학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작은아들이 시모 눈에는 더 대단해 보이고 자랑스러우셨겠죠. 그래서일까요? 시동생 상견례에서 시모의 태도는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습니다. 혼사라는 것이 집안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집 바깥 양반은 의사고 내 딸도 당연히 의사가 되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우리 모두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치동 학원 가까이에 따로 집 사서 각종 학원이며 과외며 사교육을 쏟아부었죠. 그렇게 공부시켜서 의대에 진학하고 지금까지 키워온 겁니다. 하지만 그쪽 아드님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어려운 집안에서 혼자 공부해서 잘 된 거라고 들었는데. 우리 박간 양반은 젊었을 적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어서 제가 곰탕집 차려서 식구들 먹여 살렸는데 참으로 부러운 팔자시네요, 사부인. 우리 큰애 4살 때부터 우리 어린 세원이 들쳐업고 나가서 식탁 3개 넣고 곰탕집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 보면 지금도 저는 짠해요. 큰애는 3살까지 젖 먹였는데 우리 둘째는 1년도 채 어미젖을 못 먹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애가 감기에도 잘 걸리고 툭하면 배 아프다고 하고 아무튼 우리 둘째한테는 제가 죄 많은 어미예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저 사돈댁 앞에서 시부의 얼굴이 뭐가 되나요? 그리고 곰탕집을 해서 시동생은 잘만 자기 공부하고 의대까지 나와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시부모 갖다 준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큰아들인 제 남편이 어려서부터 곰탕집 일 도우며 효자노릇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모가 보약 다려서 서방님만 몰래 주고 우리 남편은 안 주려고 했나 봐요. 시모는 동선에 사돈댁에 납작 엎드려서 내내 하며 자기 성질을 죽여가며 있었고 사돈 어르신들은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내 시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 서방이 몸까지 약한가요? 그러면 곤란한데.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워서 마지못해 보내는 거지. 이 서방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의사라는 직업에 몸 하나뿐인 사람 몸까지 부실해서야. 그제야 놀란 시모는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아들 보시다시피 키도 훤칠하고 아주 건강한 총각이죠.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은 민망해하며 시모에게 작은 목소리로 타박을 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왜 자꾸 엄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앞에서 저렇게 저를 타박하면 전 못 참을 것 같은데 왜인지 시모는 작은 아들 말이라면 벌벌 떨고 다 따라줍니다. 아무래도 시모와 시동생은 전생의 빚쟁이와 채권자 관계였나 봐요. 시동생의 상견례 자리가 저와 남편에게는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목에 깁스라도 한 듯이 뻣뻣하게 굴며 무례하게 깔아보는 동선의 친정 가족들의 태도가 과거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시모가 굴었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막말로 동선에는 신혼집을 처가해서 마련해주고 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우리는 시모가 그렇게 지원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날까지 우리 친정은 업신여기지 제 입장에서 더 열받을 수밖에요. 상견례 이후 시모는 의사 집안에서 자란 의사 며느리 보게 생겼다고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얘, 작은 며느리가 의사뿐이냐? 생긴 것도 얼마나 참하고 귀한 티가 나는지 말이야. 너는 목도 짧은데 걔는 어쩌면 그렇게 목도 가느라고 기다리냐? 옛날에 태어났으면 작은 며느린 정승집 딸이고 너는 그 수발두는 하녀였을 게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시모의 얘기에 저는 빈정이 팍 상했어요. 어머님, 목은 그렇다 쳐도 얼굴은 솔직히 제가 더 미인이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2 며느리 중에 누가 더 예쁘냐고. 너는 나이도 5살이나 많은 형님이라는 게 꼭 사람 얼굴 갖고 그렇게 유세 떨고 싶으냐? 객관적으로 말이죠. 제가 동서보다 더 예쁩니다. 얼굴이 하얗고 갸름한 동양적인 미인이라며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칭찬을 자주 듣는 그런 여자예요, 저. 그에 반해 동서는 정말 평범한 외모에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게 생긴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말도 안 되게 저랑 동서의 외모를 비교하며 뭐라고? 제가 동서의 종년이었을 거라고 하니 제가 빈정이 안 상하겠냐고요. 하지만 시모의 차별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색이 의사인데 설마 했지만 들어보니 대학병원에서 받은 월급이 기대만큼 많지 않아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서방님 나이가 몇인데 시모가 신혼집 사라고 그 큰 돈을 주신다는 걸까요?
정작 우리 부부가 결혼할 적에는 장남임에도 땡전 한 푼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운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여보, 어머님 얘기 들었어? 서방님한테는 신혼집 마련하라고 3억이나 주시겠대. 거기에 동서한테 보내는 예단, 예물부터 신혼여행까지 우리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난 그 얘기 듣고 서운하던데 당신은 어머님이 믿지도 않아? 서운하지 나도. 그렇다고 사내 자식이 당신하고 같이 우리 엄마 욕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런데 말이지, 우리 엄마 원래 그랬어. 나는 늘 엄마한테 차별받아서 익숙하기도 해. 공부 잘하는 내 동생은 왕자님, 나는 멍청해서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머슴놈.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당신 보기 미안해서 다세대 주택 방 2개짜리 집 전세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했었거든. 그런데 엄마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무시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다 불쌍하다고 몰래 1억 만들어서 주셨던 거야. 그걸로 당신 돈이랑 합쳐서 신혼집이라도 구해서 급한 불을 끈 거지. 우리 신혼집에 이런 비애가 있다는 것은 지금에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야? 당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진짜? 나랑 동서 비교도 싫지만 당신하고 서방님 차별하시는 건 내가 못 참겠어. 계속 그렇게 하셔봐, 아주. 나중에 어머님 정말 늙고 힘없을 때 어느 자식이 뒷바라지 해주나 지켜보라시지.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난 괜찮아. 자기도 그냥 나처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여. 그래야 내 속도 편하고 당신도 그래주면 난 좋겠어. 서방님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시댁으로 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이미 결혼식장에서 소주를 2병씩 드셨기에 살짝 취기가 올라오셨는데 집에 오니 술 생각이 더 나셨는지 시모와 저는 남자들의 술상을 봐야 했어요. 야야, 둘째네 친정집이 잘 살기는 하나 보다. 애들 모은 돈 얼마 없다고 턱하니 반포에 아파트도 사주고 말이다. 역시 내가 우리 둘째 아들은 결혼도 똑 부러지게 했어. 어머님, 서방님을 돈 많은 집 딸과 결혼시키시니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동서가 부유하게 어려움 없이 자란 아가씨라 그런가 좀 거만해 보여요. 괜히 우리 집이랑 서방님까지 무시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드네요. 너는 별 죄수 없는 소리를 다 한다. 왜, 너는 친정집이 그저 그렇고 식당이나 하니까 걔한테 열등감 느끼냐? 어머님도 참,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양가 집안 중 한쪽이 너무 기울면 꼭 탈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식당이라뇨. 어머니 말씀 참 너무하시네요. 제 처지를 누구보다 어머님이 잘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젊어서 아버님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무능력한 첫째 아드님 대신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사는데 너 참 고생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제 수고 알아주시면 좀 좋아요? 식당 하는 게 꼭 그렇게 천한 일같이 시급하고 동서만 귀한 일 하는 거냐고요. 사람들은요, 살면서 안과보다 밥 먹는 식당으로 몇십 배는 더 자주 가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그런 자부심으로 내 식구 먹인다는 자부심으로 식당하고 있는 사장이라고요. 저도 인정 좀 해주세요, 어머님. 자부심 같은 소리 하네. 네가 학벌도 없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으니까 너희 친정엄마 하는 가게 이어받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어디 식당 아줌마가 을사랑 비비려고 해.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시모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콧방귀만 끼어대는 시모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시모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저는 술상만 차려놓고 거실에 가서 TV를 보는 척하며 눈물을 몰래 흘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에 시집온 첫 해부터 시댁 제사와 명절마다 온갖 일을 도맡아 다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어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여섯 가지 종류의 전과 나물에 갈비에 탕국까지, 아무리 제가 밥집하는 사람이라도 명절 음식 준비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젊어서부터 명절날이 오면 며느리는 허리 한번 필 새 없이 머슴처럼 일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손님들은 어찌나 자주 오시는지 손님상 차려드리고 좀 있다가 가시면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정말이지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죠. 저는 명절이 3일씩 된다고 해도 정작 우리 친정집에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 명절 3일을 다 쉴 수 없고 보통 이틀 정도 가게 문을 닫는데 그 이틀 동안 온통 시댁에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전 그래도 감내했습니다. 한국에서 며느리는 응당 일해야 한다는 의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동서에게는 그 의무 같은 게 없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맞이한 첫 구정부터 시모는 아예 동서네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며느리 더 보셨으니 두 며느리가 합심해서 명절에 어머님 할 일이 줄어드시겠어요. 그런데 동서는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둘째? 걔네 안 와. 내일은 설 당일인데 그때 오려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저는 이틀 내내 어머님 댁에서 음식하고 일하느라 바쁜데 왜 동선에는 언제 오냐는 연락도 못 하시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명절에 쉬던? 바쁠 텐데 내가 거기다가 억지로 CMA지 탈 순 없지 않냐?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8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려먹고 해오셨잖아요.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구정 당일 오후 3시쯤이 돼서야 시댁에 왔습니다. 오전부터 자기 친정집 먼저 가서 있다가 시댁에 와서는 반나절이나 있었을까요? 그러고 저녁만 먹고 바로 슝하고 자기네 집에 가버립니다. 전날부터 음식하는 것도 저고 저 사람들 먹고 가버린 상을 치우는 것도 저예요. 동서는 손님 마냥 시댁에 와서 잠시 엉덩이만 붙였다가 가버립니다. 게다가 시댁에 와서도 미안한 듯 일을 돕는 척이라도 하면 제가 뭐라고 하나요. 마치 부엌에라도 가면 큰일 날 사람처럼 서방님이랑 둘이 거실 소파에만 가만히 앉아있는 게 고작입니다. 시모랑 손익 형님 둘이서 자기한테 음식 해다 바치고 일하는데도 설거지 한번 돕겠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인 동서가 시모한테 용돈이라도 많이 주냐고요? 의외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랑 둘이 안과 차리기 전에는 잘은 몰라도 용돈 50만 원이나 들었을까요? 지난번에 시부가 친구분들이랑 전화하시면서 툴툴대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 아들놈 덕보기는 무슨 그네보다는 용돈 안 주더라. 그나들은 매달 30만 원씩 내 용돈 몰래 챙겨주긴 하지. 작은 놈은 그렇게 매달 주는 돈도 없어. 게다가 명절에도 꼴랑 50만 원 주고 땡이더라. 우리 집 오래된 TV랑 에어컨 바꿔준 것도 첫째고 나 철마다 강원도니 남해니 여행 같이 다녀주는 것도 첫째야. 우리 첫째 아들이 효자지. 둘째 놈은 의사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 저는 가게를 하니 마음처럼 자주 휴가를 못 내지만 여행비 한 50만 원, 80만 원씩 쥐어주고 남편 보내서 시부모님 모시고 국내 여행을 1년에 한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받는 거 없이 동서랑 서방님을 우리보다 더 대놓고 좋아하시는 시모보다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우리 부부에게 고맙다, 예쁘다 해주시는 시부가 참 고마웠습니다. 거기에 시부가 서방님네 욕하는 걸 들으니 괜스레 제 속도 풀리고요. 하여튼 동서한테 쩔쩔매며 일 하나 안 시키는 시모가 얄미워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서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 남들이 보면 며느리가 아니고 어디 큰 어르신이 오신 줄 알겠어.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을 거면 여기 과일이라도 가져가서 깎아주면 좋겠는데. 형님, 저 어제까지 안과 시술 얼마나 많았게요. 하도 일했더니 지금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 과일 안 먹어도 괜찮은데 아예 우리 과일 깎지 말죠. 뭐라고? 어쩌면 동서는 자기 생각만 하니? 동서만 안 먹으면 과일 깎지 말자는 게 아랫사람으로서 할 얘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 다 계시잖아. 형수님, 저도 과일 안 좋아해요. 과일 걷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제 그냥 일어날게요. 수술해서 힘든 집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쉴게. 저런, 우리 아들 그리고 작은 애야. 아니 집에 오지 몇 시간이 됐다고 가려고 해. 형수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큰애 제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네. 둘째야, 저기 안방 침대 가서 눈 좀 붙여라. 환자들한테 을슬 피느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서 들어가서 쉬려무나. 그렇게 쩔쩔매며 서방님과 동서에게 안방을 내어두시던 시모는 저를 보고는 쌍심지를 켜며 혼내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 너 누가 작은애한테 과일 심부름 시키라던? 네가 형님답게 애들한테 깎아다 주면 좀 좋으냐? 큰일 하느라 힘든 동서 꼭 그렇게 부려먹어야겠어? 너나 빨리 전 데우고 갈비나 구워. 아유, 느릿느릿해가지고는. 식당 한다는 애가 손이 저렇게 야무지질 못해가지고. 아유. 이렇듯이 시모가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하니 점점 더 동서는 제 말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게 이르렀어요. 하긴 우리 시댁에서 동서한테 자기 주장 한마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그 잘나기 짝이 없는 서방님까지도 동서한테는 당해낼 수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상전으로 떠받드는 동서에 대한 질투심과 시모에 대한 불만은 그렇다 쳐도요.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만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안과를 차리기로 했어요. 개원하면서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서 동선의 친정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한 개층을 빌려준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이 초반에 비싼 장비도 사야 하고 대여하느라 돈이 부족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무상으로 월세도 안 받는다면서 그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동서는 더더욱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공작새인 줄 알았다니까요. 서방님네 안과 개업식을 한다고 해서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동서는 우리를 보고 당황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형님까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혹시 남편이 병원 개업식에 초청하던가요? 그럼 우리 아들이 병원이 온다는데 당연히 와서 축하해줘야지. 자, 여기 화분이다. 금전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병원에서 돈 많이 벌거라. 하지만 동서는 어쩐 일인지 시부가 내미는 화분을 얼른 받아들지도 않고 인상만 찌푸리더니 서방님을 찾는다며 가버리는 거예요. 잠시 뒤 서방님이 와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니 얘, 니네 안사람 어디 안 좋은 데 있냐? 우리 보고도 못 본 척 인사도 안 받고 가버리네.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가족들 오실 거라고 말했는데 까먹은 모양이에요. 최근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좀 많아서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기가 무슨 세상 일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업하면서 자금이 딸리고 진상 손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평소에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개업식에 미리 시댁 식구들을 직접 초대하지 않은 것부터 어려운 걸름 해주신 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없이 저게 무슨 버르장머리일까요? 저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 거기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동서, 오늘 기분이 별로라면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 왜 요즘 안 힘들겠어. 그래도 시부모님은 자기 얼굴 표정 하나에도 신경 쓰고 마음 쓰는 분들이니까 자기가 좀 더 감정 참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어떨까? 오지랖은. 비웃는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잘못 들은 거면 좋겠어요. 동서, 지금 뭐라고? 형님 오지랖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에 오면 시모가 하인대하듯 형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 망신 좀 그만 시키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모 말이라면 껌뻑 죽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한테 훈계질까지 해요? 막말로 시부모가 가진 재산이 있길 해요. 뭐가 있어요. 안 그래도 병원 차리면서 땡전 한 푼 안 보태준 사람들이라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왜 멋대로 초대를 한 거야. 형님도 학창시절에 좀 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녔으면 지금 시댁에서 그런 취급 안 당하지 않았겠어요? 나한테 서운해하고 질투 느낄 게 아니고 본인 인생이나 돌아보세요. 짜증나. 저는 안과 개업식 날 그야말로 동서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랬지만 이렇게 대놓고 막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돌아가야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병원 따위 다시 오나 봐라. 이 병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속으로 되뇌이며 눈물을 흘적거리며 가게에 왔어요. 그렇지만 개업한 동선의 안과는 점차 손님이 늘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권선징악이란 없구나. 역시 의사고 돈 많은 집안 사람은 일이 잘만 풀리는구나 하고 맥이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하면서 신세 좋게 병원 가는 일이 어디 쉬울까요? 그냥 진통제 먹어가며 참다가 어느 날은 눈앞이 안 보이는 데다 두통까지 생겨서 도저히 일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자 이게 뭔가 큰 병에 걸렸구나 싶은 걱정에 의사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 눈이 아파서 나 진찰 한번 봐줄 수 있을까? 요즘 증상이 어떠신데요? 작년부턴가 눈이 자꾸 출혈되고 침침하니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속이 메스껍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 나와.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두통까지. 나 괜찮은 걸까? 일단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증상 얘기 들어보니 녹내장 같기도 해요. 서둘러 병원에 가보셔야겠네요. 저는 지금 바빠서 이제 전화 끊어야 돼요.
동서, 그럼 내가 자기네 병원 가서 예약을 할까? 아니요. 저는 이미 진료랑 수술 스케줄 꽉 차 있어요. 다른 병원 가보세요. 그럼 이만. 그러고는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아픈 형님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공짜로 동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저를 무슨 거지 취급하는 동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상종하나 봐라. 너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보자. 의사는 금칠했다니?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겪어. 그런 식으로 한 네가 내 도움 한번 필요 없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일을 가며 서러운 마음에 집에 와서 남편 앞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놀라면서 함께 동서를 욕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사실이라고? 진짜 재수씨가 그렇게 말했어? 사람이 진짜 너무하네. 내 동생 세원이처럼 이기적인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인간이 못돼 먹은지는. 나도 이제 재수씨 우리 가족으로 생각 안 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 이 일 알고 계셔? 내가 확 일러 바칠까? 여보, 참 어머님이 당신 편 들겠다. 우리 어머님 한두 번 겪어요. 세상 무너져도 당신 둘째 아들 며느리만 옳다 하고 감쌀 분들이야. 나 괜히 상처에 소금 얹기 싫어요. 지금 이렇게 서러울 때 어머님이 동선에 편들면서 그럼 나 더 우라통 터질 것 같아. 당신 부모님께 아무 소리 말아요.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사람도 볼 줄 알고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느낌이 딱 오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니 이때 제 판단이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뒷목을 잡을 만한 사건, 지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제가 다른 안과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조금 있다가 우리 가게에 좀 들러라. 우리 거래처 정육 사장이 아주 특별한 한우뼈 구해줬는데 이거 따로 푹 구워가지고 먹여야겠으니까 말이야.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 너 어디 많이 아프냐? 그게 눈이 안 좋아서요. 지금 검사 중이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 안경 쓰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 가게 영업시간에 병원까지 가 있냐 너는. 너희 가게는 어쩌고?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병원에 왔겠어요. 그냥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증상이 있으니 그러는 거죠. 언제 제가 가게 비우는 거 보셨어요? 저 몸살 나도 감기약 먹고 가게 나와서 앓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재 아빠가 가게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작은 아들네 병원 간 거냐? 이럴 때 보면 집안에 의사 있는 게 그렇게 남들이 불효할 일이지. 아니요. 동서가 자기 바쁘다고 저 진료 안 해준대요. 부담스러우니 다른 병원 가라대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사고 노리는데 제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시모는 제가 동선의 병원에서 거부당한 일을 듣고도 동서가 잘못했다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하나 없는 겁니다. 역시 남편 말 맞다나 동선의 잘못 이야기해봐야 제 입만 아플 일이었다니까요. 그럼 내가 요즘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직원 하나 더 써서 있어. 그 돈 아까워 죽겠구만. 요즘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네가 와서 사골 좀 우리렴.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두면 이 귀한 거 다 썩어 문드러져. 병원에서 더 이상 시모와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안 질환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진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환자분께서 시야가 뿌옇고 거의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미 이 정도 상태시면 일상생활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검사 결과 환자분 왼쪽 눈의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아요. 이대로는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약물과 레이저 치료 받으셔야 돼요. 이걸로도 안 되면 녹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요. 내가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니 의사의 진단을 받고 충격으로 터덜터덜 식당에 돌아왔습니다. 식당 하면서 우리 가족들 건사하느라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 세월이 참 억울하기만 하더군요. 병원에 다녀온 제가 세상 다 산 사람 마냥 축 처지고 핏기 하나 없으니 남편은 몹시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해? 당신 심각한 병 걸린 거야? 여보, 나 녹내장이래. 심각한 상태라서 눈이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대. 나 무서워.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눈 낫게 할 거야.
빨리 치료랑 수술 받으면 당신 젊으니까 싹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시모가 저를 찾는 전화가 또 울렸어요. 야, 너는 병원 나와서 바로 우리 가게 들리겠다는 애가 왜 함흥차 사냐?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시모는 지금 상황도 모르고 절 재촉하자 남편은 시모에게 제 병을 알리고 저에게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말렸습니다. 여보, 내가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릴게. 지금 갑자기 들으시면 놀라실 테니. 어머님, 이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버스에 내려서 시모 곰탕집에 걸어가는 길에 가뜩이나 두통과 안구통이 몰려오고 날씨까지 너무 더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탕집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제 얼굴이나 안색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사고를 오리라며 가게 뒤편 가마솥으로 데려갔어요. 아니 빨리 고아야 한데도 얘가 왜 이렇게 민기적대? 이 뼈들 핏물 2번 빼고 여기 가마솥에 넣고 잘 저어가면서 지켜봐야 한다? 중간중간 불순물 같은 거 떠오르면 건져내는 거 잊지 말고. 정성이야 정성. 어서 시작해. 그때부터 저는 이 더운 여름 날씨에 펄펄 끓는 가마솥을 곁에서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아내면서 시모가 시킨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지 6시간이 지나자 제 몸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진 겁니다. 저녁 먹으라며 국밥 하나 말아서 갖다주는 시모에게 저는 간청했어요.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사골 우리는 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희한테 안 주셔도 괜찮으니 우리던 육수는 가게 곰탕에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 사골 넣어준다 그랬냐? 어디서 김치국을 마셔? 그거 진짜 다시 없을 좋은 한우뼈라서 겨우 사정해서 정육 사장한테 얻어낸 거야. 몸 약한 우리 작은 아들하고 며느리 몸보신 시켜야 돼. 이 더위에 병원에서 진료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냐?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럼 이 사골은 동선해 줄 건데 저보고 24시간 동안 이 더위에서 사골 우리라고 하신 거였어요? 제가 병원 다녀와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요? 너랑 큰애는 튼튼한 애들이잖냐. 어디 조금 아프다고 괜히 병원 가서 돈 쓰고 와놓고선 시애미 옆에서 꾀병 부리지 마라. 안 통해. 꾀병이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병원에서 일하는 작은 며느리는 안타깝고 이 더운 가마솥 옆에서 일하는 큰 며느리는 꾀병이라뇨. 저는 몇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았다 화를 참을 수 없어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핑하고 돌며 주변이 흐릿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 응급실에 와 있었던 거예요. 곁에는 제 손을 잡고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신 들어? 당신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서 여기 온 거야. 기억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결국 쓰러졌던 거구나. 어머님이 나한테 24시간 동안 사골을 우려서 동선에 갖다 줘야 한다고. 나보고 꾀병 부리지 말라면서 억지를 시켜셔서 그래서 내가 그만. 지금 이 더위에 동생네 해준다고 당신을 그렇게 부리셨다고? 게다가 엄마가 그렇게까지 막말을 했단 말이야? 남편이 어찌나 소리를 크게 쳤는지 응급실 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지경이었어요. 여보, 소리 낮춰. 진정이 좀 해봐. 아니, 나 진정 못해. 더 이상은 못 참아. 내 와이프 건들면 엄마도 나한테 죽어. 그렇게 남편은 이성을 잃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늘 사람 좋은 웃음 짓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찬 모습은 진짜 처음 보았죠. 그러고 뛰쳐나간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뒤에 일은 다녀온 남편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곰탕집으로 달려가니 시무는 제가 우리고 있던 곰탕 가마솥 옆에서 공을 들이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남편은 가마솥을 발로 걷어차서 모두 바닥에 쏟아지게 만들었죠. 이깟 사골 때문에 내 와이프 쓰러진 거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안중에도 없는 둘째가 뭐가 이쁘다고 이걸 하고 있어. 아이고 그거 이 아까운 거, 이 귀한 것을, 이놈아! 시모는 화가 나서 남편을 빗자루로 마구 때렸대요. 참다 못한 남편은 시모의 빗자루를 빼앗아 바닥에 패대기 치곤 말했습니다. 엄마, 난 앞으로 엄마 아들 안 할랍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던지 말던지 큰아들하고 큰며느리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그러고 나가선 그 뒤로 진짜로 시모와 연락을 뚝 끊어버렸답니다.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고 생신 때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만 예뻐하며 싸고 돌아도 이해하라던 마음 넓은 남편이 저 때문에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고 정말 뱉은 말대로 하고야만 하는 남자였습니다. 전 이번 일로 남편을 다시 봤어요. 남편은 제 녹내장 수술과 치료하는 내내 저와 함께 다녀주고 저 대신 가게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전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제 왼쪽 눈은 수술이 잘 되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만 잘해주면 실명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 연락을 끊고 나서 시모는 크게 아쉬움 없이 사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은 생각 못하고 저랑 남편 욕을 하면서 지낸다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갑자기 시부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시모가 곰탕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으니 병문안을 와달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면 제가 가보는데요. 엄마는 얘기가 달라요. 독한 분이시니까 병원에서 처치받고 하면 좋아지시겠죠. 아, 잘난 의사 아들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시모가 어떻게 되었든 신경 안 쓴다는 듯 가게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뒤에 저는 시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시모가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 며느리야,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래, 너희 남편은 어미에 대해 아직도 앙심이 안 풀렸다던? 죄송해요. 아버님까지 심리 끼쳐드려서. 그렇지만 그이도 저도 어머님 뵙고 싶어서 드린 연락 아니고요. 그저 제가 궁금해서 몰래 전화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강해 보이던 너희 시어미도 사람이더라.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의사 말로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신경이 잘못됐다나. 저런 큰일이네요. 서방님은 어머님 보고 뭐라고 하세요? 그 자식, 그 불효막심한 놈은 아직까지 둘째네 부부 누구도 너희 엄마 보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지들 뒷바라지하고 쓰러진 그날도 반찬 해대다 둘째네 집에 보낸다고 부엌에 있던 모양인데 지희 엄마가 저렇게 됐으면 의사인 아들이 와서 봐줘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좋은 병원에 연결이라도 시켜달라고 했더니 어디 병원 가보라고 문자만 보내놓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구나. 내가 네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다. 그건 얼마나 네가 시애미에게 한이 맺히면 그럴까 싶구나. 그런데 둘째 자식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네 시어머니가 이번 일로 상심이 크더구나. 특히 작은 아들내한테 큰 충격을 먹은 모양이야. 시모가 생각보다 큰 병에 걸리신 것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방님과 동서가 모른 채 하다니 정말 인간 말종이네요. 이에 충격 먹은 시모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모를 챙겨주겠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잘해주던 첫째네 차별 좀 덜하시고 가슴에 대문만 박지 않았어도 지금 얼마나 남편이며 저며 병간호를 잘해드렸을지 시모는 이제 자식 누구 의지 하나 할 데 없이 안타까운 신세가 되셨죠. 그리고 한 2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서방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가게 하는 자기 엄마나 우리 남편을 창피하다면서 가게에 발걸음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아니, 세훈이 네가 웬일로 우리 가게까지 왔냐? 형, 그리고 형수님 잘 지내셨죠? 우리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형수님께 실수를 했다고. 녹내장 수술 하셨어요? 저라도 살펴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다행히 수술 잘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식사 안 하셨으면 밥부터 드시죠. 저는 서방님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좋은 반찬들을 챙겨 한 상 차려 서방님께 드렸습니다. 어서 한 술이라도 뜨세요. 며칠 굶으신 것 같은데 사람이 밥심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하죠. 저는 그간 서방님께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나 동서나 모두 정말 기가 세고 못된 여자들 속에서 서방님이 길을 제대로 못 펴고 살아왔던 것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허겁지겁 밥을 먹는 서방님을 보니 동정심마저 들었습니다. 형수님, 그간 제가 잘해드린 거 하나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밥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집밥 먹은 지가 얼마만인지. 저 방금
이혼하고 법원 다녀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뜻밖의 소식에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서방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서방님은 그간 자신이 겪은 일이며 못내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우리 앞에서 오랫동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랬죠. 없는 집에서 의사된 개촌에서 난 용 같은 신세라고. 자기랑 자기 친정에 잘하지 않으면 바로 아웃이라면서 참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못하는 것도 다 그래서 참아주고 넘어간 거예요. 형수님 일 나중에 듣고도 제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병원도 그 사람 덕에 하는 거였고요. 집도 처갓곳이고 도통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자유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뵙고 도움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내가 병원이 엄청 바쁜데 그런 데에 신경 쓸 시간 없다고 저를 다그치더군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는데요. 그래서 아내와 그 후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고 저도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된 겁니다. 서방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속내와 어려움이 많았더군요. 동서만큼 못돼서가 아니라 서방님도 어쩔 수 없이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까지 가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순수익만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잘 되는 안과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을 사면서 돈 많은 처갓집도 포기해야 하고 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에서도 당장 나와야 했을 테니까요. 잘했다. 너 그 여자 계속 살았으면 네 명에 못 죽었을 거야. 남편은 서방님이 이혼을 잘했다며 격려해주고 같이 소주를 마시며 그간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어려서는 남편과 서방님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서방님이 학창시절 전교 1등만 하다가 의대까지 가면서 점점 시모는 대놓고 남편을 차별해 둘 사이가 어색해진 거죠. 그리고 각자 결혼해서 살면서 오해가 많이 쌓였지만 그래도 형제간의 인연은 끈끈한 법이니까요. 이렇게 둘은 서로에 대한 진심을 터놓고 나니 전처럼 의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안과를 그만두고 나서 다른 안과에서 페이닥터로 많은 월급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를 뵈러 가끔씩 시댁에 들린다고 해요. 시모는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 계시면서 시부와 입주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지내고 계신다네요. 곰탕집은 시부 혼자 하시기 힘들어 처분하시려는 계획이세요. 얼마 전엔 저에게 곰탕집 인수를 권하셨지만 제가 지금 한식당에 곰탕집까지 하기는 무리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맡아서 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며 시모 대신 남편이 곰탕집에 가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식당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곰탕집 일을 해본 남편은 역시나 잘 맡아서 하리라 믿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편은 시모를 만나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곰탕집까지 맡게 되면서 우리 부부는 돈도 훨씬 많이 벌며 잘 지내고 있던 와중 최근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바로 동선의 안과 병원이 망해버린 것이죠. 서방님이 이혼하면서 그만두고 나자 동서 혼자 운영했지만 능력 역부족이었나 보죠. 병원의 환자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겁니다. 단골 환자들은 입을 모아서 싸가지 없는 여의사 말고 잘생긴 남자 원장 어디 갔어? 라고 했다네요. 역시 인성 바가지에 싸가지 없는 건 어디에 가도 표가 나는 법인가 보죠. 요즘은 개업한 의사들이 예전처럼 콧대 놓고 불친절하면 팔이 날리기 십상이거든요. 결국 동서 혼자 운영하던 안과는 적자만 기록하다 결국 망했다고 하네요. 월세 안 받던 동선의 아버지도 뭐에 화가 나선지 2년 동안 기다려줬으면 할 만큼 했다면서 병원 빼서 나가라고 새로 월세에 800원짜리 가게를 받겠다고 말이죠. 동서 그 성격에 남의 병원 밑에 들어가 페이닥터로 있을 것도 아니고 제 병원 폐업하고 나서는 친정집에서 백수로 놀고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 오랜만이야. 소식은 들었어. 혼자 병원 하기는 무리였는지 금방 폐업했다며? 요즘 소득도 없고 시간은 많을 텐데 언제 한번 우리 가게에 와. 동서한테 무료로 밥은 줄 테니 말이야. 아, 문자를 보내고 나니 몇 년 동안 동서에게 당해서 생긴 채증이 씻겨가는 듯 했어요. 정말로 통쾌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의사하면 뭐합니까? 친정에 돈이 많으면 뭐해요. 지금 이혼녀에 자식 하나 없이 집에서 백수로 있는 신세인걸요.
그리고 시모도 늘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더니 남편이 연을 딱 끊고 나니 예전처럼 아무 때고 불러내서 하인 부릴 듯 하시지 않았어요. 가끔 드리는 안부 전화만으로도 너무나 반기시며 말씀도 좋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편안해져도 되나 싶은 요즘입니다. 제가 너무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질만 했을까요? 그랬다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매일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다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처음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방끈은 짧은 데다 글재주도 없는데 지금까지 제 사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에 동서와 시모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면 그때 또 이곳에 사연 보내볼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남편이랑 아이 둘 키우면서 단란하게 살고 있는 삿바 채널 애청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신청자로 나서게 됐는데요. 부끄럽게도 제가 원체 논리정연하지 못한 성정을 타고 나서 사연으로 잘 써볼지 걱정부터 앞서지만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기하리만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는데요. 이런 날씨를 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분은 당시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존재셨네요. 저는 위풍당당하게 시부모님을 뵈러 갔었지만 시어머니 기세 앞에서 저는 금세 풀이 좀 죽었었죠.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는 것 정도야 사진 정보로 알고 있었지만 역시 머리로 예상하는 거랑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의 미국이 결국 우리 준성이 발목을 잡아도 지나치게 잡는구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던 것까진 좋다 이거야 나도. 근데 가당치도 않게 별 보잘것없는 인연을 만들어와서 결혼까지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으니 아이 내 속이 죄다 안 문드러지게 생겼어. 우리 준성이가 기어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가슴을 과장스레 주먹으로 두들기며 저렇게 외치고 계실 때 제가 눈 시퍼렇게 뜨고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제가 다니는 직장 이름을 들으시고는 표정이 아주 침울해지셨다가 제 연봉을 들으시고는 미간에 주름이란 주름은 다 잡으셨어요. 아니, 그거 받아서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봐요 아가씨. 이름이 뭐 영희라고 했나? 그래요 영희 양.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본인이 돈을 그렇게 약소하게 벌면 집안 수준은 거대해야 하겠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서는 제주도에서 삼겹살 식당 하시고요. 아빠는 도와주시는 수준이라 사실 엄마만 전적으로 하고 계세요. 식당 그거는 몇 평짜리? 위치는 어딘데? 매출 얼마나 나오는데? 네? 제가 그런 것까진 정확히 모르는데 관광지 쪽은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소소하게 이용하는 상권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가게 바로 나오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게 옆에 있는 공간,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아이 됐어요. 더 볼 것도 없으니까 휴대폰 저리 치워. 내가 아산병원으로 안과 진료 받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 귀한 눈에다 대고 그렇게 허락도 없이 아무렇게나 휴대폰 화면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무식한 행위예요, 영희 양. 아유, 그거 없이 자라서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러더라.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들뜬 마음에 별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제가 우물쭈물 변명 같은 사과를 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하셨는지 쯧쯧 혀를 차셨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저는 순간 딱따구리가 나무에 부리를 박는 소리 같다고 찰나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파마도 뭔가 중년 연예인들이 하듯이 고상하면서도 과장된 모양으로 하고 계셨고 옷도 무슨 전통 찻집 사장님 같으신 분들이나 입으실 것 같은 한복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걸 입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범상치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화법, 쨍한 목소리까지 합쳐져서 저는 왠지 제가 주말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썹을 엄청 빨리 움찔거리시면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부모 형제 중에서 부모는 이제 들었고 그럼 형제는 뭘로 먹고 사시는지? 제 친오빠하고 언니요?
둘 다 결혼했어요. 친오빠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요. 새언니는 집에서 애들 보면서 지내요. 언니는 디자인 회사 다니다가 일도 너무 힘들고 임신하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어요. 지금까지 살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형부는 원래 집안 가업이 분식집이라서요. 그거 이제 물려받으실 준비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시네요. 뭐야? 가업이 분식집? 그게 설마 번듯한 매장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앞 작고 허름한 분식집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 그쵸, 영희양? 어떻게 맞히셨어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에요. 사는 곳이 멀어서 아쉬울 만큼 진짜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밝게 대답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마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기색으로 목재 좌식상을 손으로 콱 내리치셨어요. 시댁의 거실에 그 굉음이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멍하게 벌린 채로 저를 향해 눈을 무섭게 부라리는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결사반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무조건 반대. 어디 감히 그따위 수준으로 내 아들 준성이를 넘보고 우리 집안에 입성하려고 들어? 네? 저기 실례지만 도대체 저희 집안 어디가 어때서 그따위 수준이라고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보세요, 영희양. 난 말이에요. 지덕체는 기본이고 배경까지 완벽하게 갖춘 며느리를 원합니다. 수준이란 게 높아야 한다고. 이미 우리 집안 맏며느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워낙 고아한 집안에서 난 인물이 우리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에 들어올 며느리도 응당 그런 수준 정도 되어야 한다고 봐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도요. 제법 감성 있고 특색 있고 화목 넘치는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고 품격 떨어지고 이런 거 난 일절 사양입니다. 영희양, 난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런 조건 정도는 요구할 만한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도 자격 미달임을 눈치챘을 텐데 양심이란 게 있고 우리 준성이 정말 위하고 아낀다면 이 결혼 포기해줘요.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준성 오빠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어떤 조건도 따로 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강한 이끌림과 확신, 잘 맞는 성격 이런 것들만 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생각 너 혼자서 실컷 하시고 우리 준성이하고 같이 하지만 않으면 돼요. 영희양 본인에게 맞는 남자 새로 만나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안하고는 인연 여기까지 끊습니다. 오케이? 저는 오케이 못합니다, 어머님. 저한테 준성 오빠밖에 없는데 새로운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근데 보자 하니까 확실히 그냥 니까짓 게 오케이 못하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너 내 손에 귀싸대기 얻어맞고 쫓겨나야 주제 파악하고 우리 준성이 인생에서 사라질래? 그렇게 된다면야 내가 네 귀싸대기를 1000번 10,000번이고 때릴 수 있어. 얻어맞고 가서 너한테 걸맞는 철수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알아서 하란 말이야. 괴성은 시어머니께서 지르셨는데 저는 되려 걱정하는 입장에 놓였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마치 과호흡 증세 온 것 마냥 숨막혀 하시면서 헐떡거리셨거든요. 저러시다가 의식 잃고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안절부절 못할 때 내내 시어머니의 곁에 앉으신 채로 침묵만 지키시던 분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셨죠. 우리가 잘나면 그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어여쁜 아가씨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얼굴 비추러 온 아가씨한테 당신도 참 매정하구만. 성질머리가 이러니까 화병에 걸리지. 뭐가 어쩌고 저쩌요? 말 다 했어요? 누가 화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대뜸 왜 이쪽이 아니라 저쪽 편을 들고 난리래? 이럴 거면 그냥 계속 입 닫고 있어요.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봐. 지금도 화병 걸려서 호흡 거칠어지고 심장 뻐근해지니까 안색도 나빠지고 있지. 당신 제발 적당히 좀 해. 당신 말 맞다나 우리 집안이 그 정도로 유세 부릴만 하다면 지금 이렇게 품격 없는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아버지께서 나긋나긋한 말투로 엄청난 일침을 날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즉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도저히 이 자리에 더 못 있겠다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겠다 하셨고요. 제가 부축해드리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살벌한 시어머니 눈빛을 마주하고서 포기했습니다. 어색해진 상황에서 저도 그냥 이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때 제게 넌지시 이런 말씀을 건네셨어요.
내 생각엔 말입니다. 부부란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러면서 살면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한쪽이 부족하고 어설프고 이런 경우가 나아요. 하여간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걸 반드시 내다보고 결혼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측면에서 아가씨가 우리 작은 아들하고 결혼 짝으로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아가씨가 오늘 이후로 생각이 달라져서 결혼이 안 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붙잡을 도리는 없네요. 그건 분명 저를 향한 적극적인 찬성이었어요. 갑자기 든든한 찬성파 지원군을 맞이한 것에 저는 너무 기분이 들뜬 나머지 시아버지께 아무 대답도 못 해드렸고요. 대신 시댁을 나오던 길에 남편을 바로 마주쳤을 때는 정확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네요. 참고로 원래는 당연하게도 남편하고 둘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려던 계획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침 일찍 서울 근교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도로에서 하도 차가 막혀서 갇혀있던 거죠. 육중 추돌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데 이건 거의 천재지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혼자라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기다리고 계실 시부모님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서 시댁에 갔었던 겁니다. 네가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했어. 아니,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는 다 한 거야? 어때? 괜찮았어? 어떻게 됐어? 내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놔서 못 봤나 봐. 대화가 잘 되진 않았는데 우리가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어찌됐든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변함없고 그러기만 하면 결혼은 어떻게든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정말? 진심이야? 아이, 감동이다. 역시 나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영희, 최고다. 생각해보면 저희 두 사람 엄청 태평하기 짝이 없었네요. 저의 뜬구름 없는 대답에 대고 저런 열렬한 반응을 보였던 남편, 진짜 어찌 보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편하고 굉장히 독특한 인연으로 맞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옛날 시점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때는 제가 22살일 적이었는데요. 억지로 성적 맞춰서 갔던 대학이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았고 전공을 옮겨보려고 해도 이미 때가 너무 지나 있었고 그렇다고 자퇴를 하자니 말도 안 되고 이래저래 침울한 상태로 있다가 휴학계를 내고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혼자 가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한 목적지를 설정했죠. 바로 미국이었어요. 친정언니가 단박에 거품 물고 반대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야, 서영이,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여자애가 혼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미국? 너 무슨 미국이 비행기만 타면 능사의 나라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여태까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도 측은한 마음으로 봐줬고 혼자 해외여행 경험 쌓고 싶다길래 내가 이것도 흔쾌히 동의했는데 미국은 진짜 아니지. 난 기껏해야 네가 일본 정도나 간다고 할 줄 알았어. 너 같은 소심이가 미국은 웬 미국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취소해. 하지만 이왕 해외로 가볼 거라면 이런 기회에 지구에서 가장 잘난 나라 정도는 가봐야 하지 않을까? 얘가 돌았나 봐. 너 고작 그런 이유로 미국 가보겠다고 한 거야? 난 결사 반대고 너 절대 미국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언니의 불어령이 제법 매서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 언니가 있었고 제가 막둥이였죠. 참고로 저희 가족은 아빠, 오빠, 저 이렇게 세 명은 딱 봐도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인 반에 엄마와 언니는 성격이 괄괄합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딱 그렇게 나뉘었나 봐요. 실질적으로 친정언니가 엄마 역할까지 해가면서 제가 사춘기 시절에 방황할 때도 잡아줬었고요. 집안 분위기가 자유롭고 풀어져 있고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오빠는 워낙 공부만 조용히 하던 사람이었고 언니는 아무도 강요 안 했는데 혼자서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 빠져서 악착같이 야무지게 굴었거든요. 이러니 집안 질서가 잘 잡혀 있었죠. 저는 성인 되고 나서 외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확히는 못한 거였고 엄한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이런 제가 천하의 소심이가 대학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무려 미국을 혼자 가겠다고 했으니 반대에 부딪힐 만도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전개가 펼쳐졌어요. 엄마가 저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영희야, 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양옆을 못 보고 살았어. 딱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뛰는 경주마 있지? 그렇게 산 것 같아.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사람이었지. 난 우리 막둥이 영희가 이런 나하고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우리 남매 키우시느라 늘 고생하셔서 바쁘셔서 여유도 없으셨던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여장부 같은 엄마가 이렇게 풀 죽은 모습을 하실 때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장남 장가 보내고 손주도 보고 이제 큰딸 시집 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주 내가 생각이란 게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어. 영희 너는 네 오빠 언니보다 더 많이 누리고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 알았지? 미국도 다녀와. 연락만 자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엄마 태도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제가 그 와중에 미국을 아주 잘 떠났지요. 다들 아시는 유명한 곳으로 갔어요. 바로 LA였습니다. 날씨 좋고 한국인들도 많은 대도시를 저는 마음껏 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땅이 좁은지를 밖에 나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제 안에 새로운 세상마저 열린 감각이었어요. LA 안에서만 여행하기로 정해졌지만 용기가 생긴 저는 일탈을 했습니다. 당시에 젊은 층 사이에서 미국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각종 범죄를 과학수사 기법으로 밝히는 드라마가 특히 인기였는데 배경이 된 도시 중 하나가 라스베가스였어요. LA와 근거리였죠. 그리고 바로 이 라스베가스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던 때였는데요. 세상에 아직 출발 시간 전인데도 게이트로 가보니까 비행기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그런 저를 발견하곤 다가왔어요. 제가 혼잣말로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기 때문이죠. 그 남자도 한국인이었거든요. 제가 쥔 비행기 티켓을 본 남자가 황당하단 표정으로 말했어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셨어야 돼요. 애초에 게이트 방향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지금 빨리 가시면 아직 늦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얼른 오른쪽으로 뛰어가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 무사히 타면 살해할게요. 혼비백산 상태로 저는 게이트를 잘 찾아갔고 비행기 문 닫기 전에 간신히 탑승했습니다. 겁도 없이 떠난 라스베가스에서 저는 기념품을 잔뜩 샀죠. 그곳에서만 파는 게 있더라고요. 화려한 밤도시를 잘 구경하고 LA로 돌아갔는데 또 어이없는 상황을 겪었어요. 기념품 산 걸 넣어둔 크로스백을 LA 공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글썽해서 제가 어설픈 영어로 공항 직원에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손짓 발짓 다 섞어가며 설명했는데 이 공항 직원이 눈치가 없는지 영 못 알아들었어요. 답답해서 아주 소심이었는데도 욱하면서 크게 외쳤죠. 그린백! 그린백이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기념품 인형들 들어있는 초록색 가방이라는 거.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린백, 스몰! 저기요. 혹시 그린백에 노란 줄무늬도 있지 않아요? 저 그거 좀 전에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기적처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안도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 사람을 따라 공항 카페로 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 공항 카페 직원이 발견해서 카운터 위에 둔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원이 주어서 다행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온전히 찾았어요.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를 하겠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도 저한테 살해하겠다 해놓고 영영 사라지신 분 아니에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자세히 확인해봤더니 이 사람은 바로 얼마 전 제게 비행기 게이트를 알려준 남자였어요. 세상에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싶어서 저도 그 남자도 한참을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기념품 인형꼬리를 그 남자에게 주면서 제 메일 주소도 알려줬어요.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라는 소심이가 해외여행 혼자 하면서 신기한 경험도 한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만족하고 끝낼 생각이었죠. 근데 한국 와서 메일을 확인해보니까 그 남자가 제게 메일을 보내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남자와 저는 그렇게 메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그 남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는 직접 만나기도 했죠. 네, 당연하게도 바로 현재 제 남편입니다. 마치 로맨스 영화 주인공처럼 서로를 만났다고 생각한 저희는 금방 사랑에 빠져들었죠. 참고로 저는 대학을 나온 뒤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친정언니의 잔소리가 심했죠. 그런 곳은 이직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엄마가 이때 또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대 발표를 하셨죠. 한 번 사는 인생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최고지. 난 영희가 알바하면서 산다고 해도 만족이야.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내 자식들이 살았으면 해서 내가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너네 다 키워놨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 제주도 들어갈 거야. 부모님의 제주도행 선언에 깜짝 놀랐네요.
제주도는 엄마의 큰언니, 즉 저에게 큰 이모 되시는 분이 시집간 직후부터 쭉 눌러 살고 계신 곳입니다. 큰 이모부께서도 제주도 토박이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아빠는 그곳에서 텃밭이나 살짝 가꾸고 엄마께선 큰 이모가 하시는 식당 같이 하다가 이어받으시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계획도 세우셨더라고요. 평범한 고깃집인데 엄마께선 제주도가 흑돼지로 유명하다는 걸 내세워서 흑돼지 삼겹살 전문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까지 이미 갖고 계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일찍이 사업을 해오셨고 정말 존경스러운 능력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잘 아시는 분들로부터 황금손 부부라고 불리우실 만큼 금전 감각이 뛰어나세요. 배포는 크시지만 젠체하는 성미들이 전혀 아니셔서 어디 가서 돈 10원 한 장을 자랑하신 적도 없으시죠. 사업적인 건 당연히 걱정 안 됐지만 과연 제주도의 고즈넉한 시골집 생활에 적응하실지 그게 걱정이네요. 아, 참고로 시부모님께서도 원래 도시 생활하시다가 시골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인데요. 멀리 이동하신 건 결코 아니고 서울 사시다가 경기도 광주에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를 시어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셨고 자부심도 무척 느끼신 걸로 알아요. 이야, 지금까지 치열하게 달려온 게 안 아까운 동네 풍경이네. 고즈넉한 동네, 수준 맞는 사람들이 사는 고급 단지. 아유, 바로 이거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진짜 백이 성공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인생 이막의 안락함. 그게 바로 이런 거라고. 평생 이런 맛은 못 느껴보고 늙어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 우리 집안 정도면 하여간 상류층 문화란 문화는 다 누려보고 산다니까. 계급의 사다리 같은 것에 시어머니께선 일찍이 관심 많으셨대요. 그러실만 했죠. 왜냐면 시부모님께서는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후 어렵게 사신 전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죽으란 법은 없는지 집안 차원에서 옛날에 사뒀던 시골 땅이 수지를 맞은 거예요. 그걸로 형편이 좀 폈고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모든 교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산은 지식이라고 여기신 걸 수도 있겠네요. 자식 농사가 최고라는 것이었겠죠. 남편은 사남매인데요. 첫째인 아주머님께서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둘째인 큰 신우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의사를 꿈꿨지만 대입 직전에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교대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교사가 됐죠. 셋째가 남편인데 연봉 괜찮은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회사원이었고요. 막내인 작은 신우이가 마치 자기 언니 대신 의사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처럼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남편이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작은 신우이는 한창 의대 재학 중이었네요. 이러니까 우리 집에선 내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꼽히는 거야. 영희야, 저번에 내가 얘기해줬었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형편이 확 안 좋아졌던 시기에 미국 사시던 큰 고모가 나를 맡아주겠다면서 데리고 가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2년을 미국에서 살아본 거였어.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우리 엄마는 자꾸 미국 물이 잘못 들어서 사상이 자유로워지고 학업에 흥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 그것 때문에 큰 고모 원망도 많이 하셨어. 아니 왜? 만약에 미국만 그때 안 갔어도 오빠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직 종사자가 됐을 거라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진지하게 큰 고모 원망하셨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랑 종종 말다툼도 해오셨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다 생각했어요. 대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셨던 큰 고모님은 무슨 잘못이고 미국은 또 무슨 죄인가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설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그 미국 얘기를 진짜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이 대학교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 갔다가 저를 만난 거였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미국이란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면전에 대고 결사 반대를 외치셨던 분이었지만 결국 저와 남편이 결혼으로 가는 길을 막진 못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꼭 결혼 상대를 서로여야만 한다고 강력 주장했던 게 단연코 1순위 사유였고요. 그 다음으론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서 허락해 주신 게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차마 대놓고 제 이런 짐작을 꺼내어 볼 곳은 없었습니다만 드센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그간 골머리를 많이 알아오신 듯 했어요. 자식 농사를 줄줄이 성공시키신 자부심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유세를 많이 부려오신 모양이었죠. 그런 시아버지의 눈에는 저라는 사람이 무척 무난하고 좋아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직업도 연봉도 부족한데 그런 것 따위 전혀 신경 안 쓰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아주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신혼집이 구해진 거였어요.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라 신혼집이 절로 생긴 셈이었죠. 아주버님께서 일을 해외로 가서 하시게 된 게 이유였습니다.
거의 3년 일정으로 잡고 계신다 하기에 아주버님 식구가 다 함께 해외로 떠나게 되었고 큰 가구만 남겨둔 그 집에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결혼 생활의 첫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먼저 그러고 싶단 말도 안 했는데 아주버님께서 그냥 제안을 막 해오셨어요. 어차피 집을 내놓을 것도 아니고 남은 큰 짐들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이었죠. 이 사태를 당혹스러워하신 분은 단연 시어머니셨어요. 우리 장남이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외국까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다니 오만 걱정이 다 앞서네. 아이 근데 왜 하필 미국이야? 난 왜 이렇게 그놈의 미국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확 나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엄청 노려보셨죠. 저는 눈치 하나 없는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시어머니께 따스한 눈빛으로 화답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질색하시면서도 그날 다시는 저를 안 노려보시더라고요. 무튼 신혼집까지 정해진 이상 저희는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정말 인기 많은 예식장에 웬일로 취소 자리가 나서 일찍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아주버님 식구들의 출국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상견례도 엄청 간단하게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엄마 쪽을 바라보시며 경악하신 눈빛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머리를 어디서 해온 거야?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김원선이 한창 노래 부르고 다니던 시절에 그 머리를 나고 오셨어. 세상에 난 몰라. 아유 누가 촌스러운 삼겹살 식당 하는 여사장님 아니랄까봐 온몸으로 촌티를 팍팍 풍기시는구만. 아유 창피하다고 해야 할지 수치스럽다 해야 할지. 그날 엄마께선 가수 김한선의 옛날 머리 같은 올림 파마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께서 그런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실 뿐더러 굉장히 잘 어울리셨다는 거죠. 너무 잘 어울려서 오히려 머리가 그렇게 튄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향해 이미 색안경을 끼신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 안이 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소소한 일화가 하나 있었죠. 엄마께서 결혼식에서 만나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분들에게 주시려고 제주도에서부터 흑돼지 고기를 공수해 오셨어요. 생고기를 진공 포장한 것이었고요. 본식 순서가 모두 끝나고 나서 엄마께선 그걸 손수 몇몇 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인사를 건네셨죠. 사부인, 영희에게 듣자하니 고기 로스는 다 좋아하신다면서요. 사부인 특별히 챙겨드리려고 양 많이 진공 포장한 것도 챙겨왔어요. 이거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숙성이 아주 제대로 됐거든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러세요. 고기는 마트 가면 1년 365일 살 수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보냉 가방에 바리바리 넣어서 가져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네요. 무튼 주신다니까 감사히 챙겨가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보냉 가방의 맨 아래에 있던 것을 챙기던 시어머니께서 돌연 헛구역질을 하셨어요. 이유는 보냉 가방 위로 한 겹 더 포장하듯 둘러맨 보자기 천이 있었는데요. 그게 새 제품이어서 섬유 자체의 냄새가 크게 나고 있었는데 돼지고기 냄새와 혼합되면서 시어머니 비위를 건드렸나 봐요. 아니 그러길래 애초에 왜 이런 걸 들고 와서 나눠주고 그래요? 여기가 무슨 도떼기 시장 정육점인 줄 아세요? 아유 품격 없어. 시어머니는 금세 짜증을 내셨는데 말투가 너무 신경질적이고 목소리가 격양돼 있어서 듣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옅게 웃어 보이시는 게 다였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민폐를 끼쳤네요.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는데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는 바로 이게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었어요. 억척스러운 거 다 알고 있는데 세련된 척하면서 바로 사과하는 건 또 뭐야? 나처럼 급 높은 사람 흉내내는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안 좋네. 분명 혼잣말이었지만 겨냥 상대가 제 엄마임을 알아차린 저는 시어머니는 정말 이상한 신분이니까 결혼 생활에서 되도록 최대한 접점 하나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걸 지키고 살았어요. 시댁엔 웬만하면 얼씬하지 않았고 절대 혼자 방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기도 했고요. 덕분에 버텼네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신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결혼 상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집안에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정도로만 저는 소개를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무척 그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쌍수를 들고 반기셨다는 후문이었네요. 사는 곳이 가깝지도 않고 작은 시누이가 워낙 바쁘게 사는 인물이기도 해서 그간 접점이 너무 없었는데 결혼한다길래 그때부터 카톡으로 연락을 꽤 주고받았네요.
잘은 몰라도 결혼하기로 한 상대가 작은 시누이는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것도 전혀 없고 책임감도 강하고 엄청 진중한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장남이라 그런가 봐요. 집안 분위기도 너무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길래 그거 보고 제가 이 남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어머, 그랬던 거였어요? 아가씨가 그러면 그 집안 맏며느리 되는 건데 막내로 살아온 입장으로 혹시 부담스럽거나 걱정되진 않으세요? 그런 거 전혀 염려 안 될 정도였다면 아가씨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 찾으신 거세요. 너무 축하해요. 결혼식장은 호텔로 제가 알아보고 있는 거 아시죠? 멋진 결혼식 올려서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행복한 결혼을 앞둬서 그런지 작은 시누이에게서 밝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멋진 결혼 상대 만난 것에 대한 축하의 마음이 쏟아났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은근 찬물을 끼얹으시더라고요. 아유, 자식 넷 중에 딱 하나만 유별나게 결혼을 좀 수준 뒤떨어지게 했는데 이런 걸 두고 바로 오게티라고 하는 거겠지. 이래서 삶이라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거야. 어머님, 제가 첨언을 드려보자면요. 화목한 수준이 높다면 그 결혼은 누구보다 성공한 게 아닐까요? 수준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 생각해요. 생긴 것만 보면 유들유들하니 순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얌전할 것 같은데 말을 뱉기만 하면 쓸데없이 줄줄 흘러나오니 너도 참 매번 한숨 나오게 만드는구나. 아유, 넷 중에 딱 하나 그 아쉬운 결혼이 두고두고 이렇게 후회될 줄 알았다면 기를 쓰고 말렸을 것을. 그 정도로 많이 아쉬우세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아주버님께서는 일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가정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너그러이 봐주세요. 너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장남은 왜 들먹거려 갑자기? 네? 어머님께서 자꾸 아쉬운 결혼 어쩌고 하시는 게 아주버님 얘기잖아요. 미국 엄청 싫어하시는데 지금 미국 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계시니까요. 아니. 수준 높은 집안 여자하고 잘 결혼한 우리 장남 말고 작은 아들, 돼지 비린내 퍽퍽 풍기는 집안 여자, 너랑 결혼한 우리 아들 준성이! 시어머니께선 격분해서 말씀을 끊어 뱉으시더니 이내 뒷목을 잡으셨어요. 하여간 다혈질이었죠. 저는 모른 척 자리를 떴고 이런 제 태도가 시어머니 심기를 자꾸 건드려댔나 봐요. 웬만하면 남편에게 다이렉트로 말씀 안 하시는 시어머니께서 하루는 전화를 다 하셨습니다. 걔는 애가 왜 그렇게 말도 못 알아쳐먹고 은은하게 싸가지까지 없니? 응? 걔 너한테도 그러지? 아유, 하여간에 무식해가지고 엄마는 우리 춘성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막 찢어져. 더 잘나고 멋진 여자 우리 춘성이는 충분히 골라 잡아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엄마,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나도 알아. 아는데 불쑥불쑥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야. 너도 이 다음에 네 자식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 마음 다 이해할 거야. 준성아, 네 동생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집안 교육 수준도 높은 아주 다 갖춘 남자 물어다가 결혼하는데 넌 이거 보면서 뭐 느끼는 것도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엄마, 저 지금 운전 중이라서 휴대폰 집사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듣고 있어요. 너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아우, 열받아. 하여간에 되는 일이 없어. 시어머니께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고 저랑 남편은 어이없다는 시선을 교환했죠. 어쩌다 보니 그 주의 주말에 일정이 괜찮아서 남편하고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서울에서 아빠 의료보조기구 사서 챙겨간 것도 큰 이유였고요. 아빠께서 건강이 썩 좋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인가 고즈넉한 제주도 생활 하시는 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엄마께서는 역시나 만반의 의욕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 중이셨는데 입소문이 나서 점점 더 잘 되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매장 관리자까지 뽑은 상태인 걸 보고 저희 엄마 정말 멋지단 생각을 했네요. 남편하고 맛있게 삼겹살도 먹었는데 작은 시누이가 결혼식 일정으로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가 왔길래 별 생각 없이 말해줬어요. 저희 부부 제주도 와서 삼겹살 먹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준성아, 엄만 정말 섭섭하다. 넌 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제주도까지 불쑥 가버릴 수가 있니? 그리고 그 돼지 똥 비린내 나는 고기는 왜 먹으러 갔어? 왜 우리의 찰난 아들이 처가 음식 팔아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엄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섭섭해.
남편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놓으신 걸 보고 진짜 고개가 저절로 저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간 맨 처음 뵀을 때 그 인상대로 범상치 않고 종잡을 수 없는 분이란 생각만 강해졌네요. 제주도를 떠나려던 그때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처녀가 결혼식 문제로 상의하려고 전화했었던 거야? 결혼식 날짜가 언제라니? 너희 아빠하고 병원 때문에 곧 서울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날짜 맞으면 보러 가려고. 엄마 호텔 결혼식 구경 다니는 거 전에 좋아했죠? 결혼식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날짜 맞으면 결혼식 꼭 참석하시고 끝나고 저랑 따로 놀러 가시고 그렇게 시간 보내요. 너무 좋다. 작은 시누이 결혼식에 엄마께서 타이밍이 맞으면 참석하시는 걸로 말로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정말로 일정이 겹쳤어요. 병원 다녀오신 아빠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셔서 친정오빠 댁에 머무르셨고 엄마만 혼자 작은 시누이 결혼식이 열린 호텔에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신랑감 잘 골랐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는데 결혼식장에 참석해보니까 왠지 공감 가긴 했어요. 뭐랄까 신랑층 하객들이 전부 인상이 부드럽고 좋으면서 차분한 느낌이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시매부 되실 분도 인상이 말끔했는데 그 부모 형제 얼굴들 보니까 다 하나같이 올곧은 인상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분위기 가족 같아서 저도 모르게 신랑 측 혼주석을 자꾸 쳐다봤네요.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엄마는 도착하셨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여기. 앞쪽으로 오세요. 식 끝나기 전에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 막힌 게 뚫렸어요? 나도 몰라. 어느 순간 길이 휑하게 뚫리더니 금세 여기까지 도착해버렸네. 야, 안에 예쁘게 잘 해놨다. 톱스타들 결혼하는 현장 같네. 엄마께서 너스레를 떠시며 제가 앉아있는 앞쪽 구역으로 오셨어요. 그때 혼주석에 자리하신 시어머니께서 이쪽을 보시며 오만상을 쓰시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오신 게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렇게 외치시더군요. 격 떨어지게 씨리, 응? 돼지 똥내 풍기면서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작지만 분명하게 들린 그 음성에 제가 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앉으신 분들이 시어머니의 힐난에 무심코 이쪽을 보셨다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권 여사님. 심해부 부친 되시는 사돈어른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권 여사는 저희 엄마를 지칭하는 호칭이어서 저도 놀랐어요. 엄마가 제 심해부의 부모님을 어떻게 아신다는 건가요? 근데 엄마께서도 무척 당황하시며 화답하시더군요. 아유, 자네들이 여긴 어쩐 일이야? 보아하니 자식 장가 보내는 날인가 보지? 난 우리 사돈처녀 시집 간다길래 이렇게 보러 온 건데. 아유 이럴 게 아닙니다. 권 여사님 절부터 받으십시오. 사돈어른은 돌연 벅찬 얼굴이 돼서 정말로 바닥에 대고 절을 한번 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놀랐지만 시어머니만큼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무척 당황한 시어머니께서 목소리까지 떨며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따로 아는 관계이신 건가요? 예, 그렇고 말고요. 우선 권 여사님께서는 저희 지역 거물로 꼽히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비단 건물도 있고 땅도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형편 어려워 학업 제대로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을 정말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가드는 제 큰아들 놈도 저기 계신 권 여사님 도움으로 대학까지 무사히 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주식 실패로 인생 낭떠러지 끝에 몰렸었고 쌀 한 톨이 아쉽고 아까웠는데 권 여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덕에 애들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죠. 저희 둘째 셋째도 전부 권 여사님 도움받아 공부 마친 아이들입니다. 사돈어른께서는 무척 고무된 얼굴로 감격에 차서 말씀을 쏟아냈어요. 저도 들으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엄마께서 그런 일들 하시는 것 정도야 대강 예전에 알았지만 구체적인 걸 들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권 여사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신기하고 감동입니다. 저희 둘째 셋째 모두 명문대 간판 달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자기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권 여사님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애들이 전부 머리가 좋고 워낙 영특하고 성실하니까 해낸 거죠. 전혀 대가도 안 받으시고 정말 좋은 일 하신 저희 가족 은희님을 한시도 잊은 적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이야. 저기 그런데 실례지만 아까 안사돈께서 하신 말씀은 대체 뭐였습니까? 감동에 차서 말씀하시던 사돈어른께서는 불현듯 뭔가 떠오르자 표정을 굳히시며 시어머니께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넋이 빠져있던 시어머니께서 흠칫하시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저희 사부인께서 얼마나 인망이 좋으신지 전 진작에 그걸 알아봤죠. 근데 부동산까지 그렇게 다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아유, 얼른 시기 시작하고 빨리 끝이 나야 제가 직접 여쭤볼 텐데 아쉽네요. 스스로도 민망하셨는지 말씀을 맺자마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시아버지께서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셨고 사돈 내외 두 분은 말할 것도 없었죠. 기가 막힌 낯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자리에 가만히 착석하시며 결혼식 순서를 기다리자 다른 분들도 자연스레 그걸 따랐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는데 단체 사진을 찍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주랭랑 치셨습니다. 아유, 어제 먹은 떡이 잘못됐나. 자꾸 속이 안 좋네. 전 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천천히들 즐기세요. 도망을 치다니 정말 치사하고 멋없는 방법이었죠. 제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된 작은 신우와 심해보든 기절할 땐 놀랐는데요. 심해보든 부전자전음을 증명하듯 당장 엄마께 절부터 올렸습니다. 분위기는 감동이 섞인 화기애애함이었어요. 단언컨대 시어머니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두가 그날 화목하고 사이좋게 친목을 쌓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어머니의 어색한 사과가 이뤄졌죠. 내가 그간 사부인이 어떠신 분인지 몰라 뵙고 행동을 했어. 너에게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전할게. 당연히 물론 사부인께도 따로 연락드릴 참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님은 그러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사람 끝매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제 일침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반박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사흘 정도 끙끙 앓아누우셨죠. 시아버지 표현에 따르자면 그냥 화병 말고 우화병이란 게 도지신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털고 일어나신 이후론 저에게 눈치 안 주시고 잔소리 안 하시고요. 특히 남편에게 결혼 잘못했다느니 하는 내용의 기억자도 안 꺼내게 됐네요.